고칠 개, 가죽 혁, 두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어 개혁의 사전적 정의는 새롭게 뜯어 고친다입니다. 영어로는 리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뼈대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외관상 모든 형태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초 철원회의 강행으로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슬로건은 개혁이 민생이다 였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 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철원회가 밀어붙인 검찰개혁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혁으로 제정한 법률 또한 언제든 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통과시킨 검찰개혁안이 다음 총선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개혁이란 이처럼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험에는 당초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혁이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시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결탁한 유튜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국민들에 비하면 소수인 그들의 추종자들을 상대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철험회와 유튜버 모두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묵은 이념과 구호, 감정만을 앞세웠을 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정당성, 나아가 이것이 민생이라는 의제를 다수에게 설득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시켜 정치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찰에게 일임하고 이것으로 검찰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것.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여러 부정부패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인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인 한 철험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을 보호하려 그들이 제어하기 어려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을 손에 쥐고 주무르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민생이라는 말은 참으로 새삼스럽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궁극적으로 민생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과 복지만이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도, 외교도, 교육정책도, 문화정책도, 치안도 모두 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예측 가능한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맞물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이룬 사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민생이라고 내세운 철험회의 슬로건은 그래서 사실은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옹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철험회가 말하는 개혁은 민생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연속성은 뒷거래로 발급받은 면죄부로 반대자들을 욕설과 협박과 고발로 억압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으로 포장된 무분별한 낭비로 공공개발로 포장된 소수의 횡령으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네, 나이브TV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네. 대본을 준비하시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어떻게 수면 시간이랑 평소 시간 조절을 좀 실패하는 바람에 주말에 이렇게 벼락치기로 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제가 맡은 분량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너무 저도 모르게 막 자료 스케일을 막 키우려다가 오히려 봉합하는데 좀 실패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 청취자님들께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예의가 아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방송이 생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이 업이 아니고 그냥
방송이 생활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업 팟캐스터가 아니죠. 전업도 아니고 뭐 이건 부업도 아니고 사실상 뭐 이거는 이제 취미 활동. 또 현실까지요? 취미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해 사실. 근데 이제 그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취미 활동에도 가깝죠. 규모에 보면 규모로 봐도 사실 뭐 둘이서 하면은 이건 보통 요즘 취미 활동 그럼 대체로 동호회 위주로 하면은 그래도 뭐 막 몇십 명씩 모여서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좀 참 뭐라 말하기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허투루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일찍 지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서로 동료된 입장으로서 힘들 땐 서로 동료를 하고 해야겠지만은 또 이렇게 또 좀 둘 다 좀 이렇게 루즈해져 버렸을 때는 뭐 서로 간에 그냥 힘든가 보구나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쓸데없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채찍질은 못하죠 서로. 잘. 뭐 치치기를 그런 성격들도 아니기도 하고 사실. 네. 어쨌든 이게 뭐 사람 사는 일이 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 보면은 안팎으로 다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그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계획했던 거에 100% 도달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뭐 성의 없이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사족을 앞에 붙이고 변명을 먼저 깔고 네. 저퀄리티에 대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네. 이번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강동억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첫 번째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웰컴퓨터 검색해 주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계정명은 골뱅이 AIRSEE 숫자 12입니다. 에어 C12죠. 그래서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과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 원격 지원도 가능하고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별도로 개별 부품 같은 것도 주문하면은 뭐 구해다 주시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찰옥수수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강원도 찰옥수수 알록달록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연락 주시면 이제 입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처음 게시물이 올라온 게 이번 주 월요일인가 올라왔어요. 네네. 예, 제가 뒤늦게 7월 6일인가 발견을 해가지고 네.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네, 봤습니다. 네, 공유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옥수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량이 이렇게 막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더 많이 팔아야 돼. 저기 뭐 올해 그 뻥튀기 남은 거 보면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으니까 아직 연락 안 하신 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팔 때 다 팔아버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뻥튀기처럼 남으면 안 돼. 네. 전화로도 예 주문이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아마 네. 전화는 못 받으실 수 있죠. 아, 맞다. 전화 아니라 예, 네. 문자 가능하니까요. 010-7921-97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 전화 말고. 아. 문자는 문자. 낮에 계속 일을 뭐 저기 밭에 나가시고 하면 못 받을 수 있죠. 맞아요. 예. 네. 자꾸 이 홈쇼핑 안 봐야 되는데. 그 전문 콜 요원이 없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맞아요. 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네. 옥수수 양은요. 네, 한 박스에 이제 옥수수
30개 들어 있습니다. 30개 들어 있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29,000원입니다. 네, 뭐 예년 경우를 보면은 이 옥수수가 평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그 밭에서 났으니 올해도 맛있겠죠 뭐. 네네. 그 시간이 되시면 옥수수 받자마자 네. 바로 뭐 찌시거나 그러면은 이 옥수수의 당도가 네. 더 잘 유지됩니다. 찰옥수수도 단가 근데? 정말 맛있는 옥수수는 그 밑에 옥수수 보면은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제일 꼭지 부분을 보면 알이 작잖아요. 네네. 여물다 많은 옥수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 생으로 씹어 먹어도 달달한 옥수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예. 할머니들은 옥수수 그 삶거나 이렇게 찌실 때 예. 옛날에 뭐 사카린도 이렇게 좀 예, 살짝 예, 넣으셨다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게 옥수수 자체가 워낙 달아요.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엄청 달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옥수수가 그게 따고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쭉쭉 당도가 좀 내려간대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갓 딴 옥수수 드셨던 게 생각이 나셔서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옥수수를 이렇게 삶거나 찌실 때 사카린을 쓰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예전에는 사카린이 상당히 좀 그 신성시되는 그런 조미료라서 뭐 저희 감자 쌈대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저런데 많이 썼던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분야에 사카린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카린이 워낙 생활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넣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습성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달품은 농장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기획대로 다 하지 못한 뭔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이쪽에 관해서. 네, 이제 이 기사로부터 시작이 됐죠. 제가 오늘 그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6월 30일에 보도가 됐고 제가 본 거는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좀 기사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들 중에 저는 매일경제 보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 6월 30일에 그게 있었어요. 한국은행에서 2022년 외환 당국 순거래액 내역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역에 따르면은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환 당국이 올해 1분기 2022년 1분기에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사용했다. 네. 근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원화 가치 하락세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일 1,300원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보면은 1분기 동안 뭐 한 대략 10조 정도 사용했다 그래요. 네. 외환 보유고를 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그거를 좀 붙잡아 보겠다고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이제 83억 1,100만 달러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네. 2020년 작년 3분기에 71억 4,200만 달러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거보다도 이제 11억 9,600만 달러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규모를 보면은 좀 놀랄만 해요. 후덜덜하죠. 예. 사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IMF 네. 구제금융을 받은 이 IMF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환율은 엄청났죠.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죠. 네, 2,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려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돈을 때려 붓는데도 환율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환율 방어이 안 되는데 외화를 오히려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까지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과거에는 과연 어떻는가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론을 듣고 나니까 판을 벌리시는 게 이해가 되네. 네네. 그러니까 좀 살살 하라니까 뭘 또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놔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일단 이 IMF 외환위기가 이제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사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IMF 구제금융을 부르게 된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게 그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제 야심차게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OECD 가입도 있었고요.
김영삼 때 저는 기억나는 게 네. 그때 저도 차 끌고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 콜라보다 휘발유가 쌌어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그쵸. 콜라보다 쌌다. 네. 오. 아 지금은 상상이 아니지. 지금 콜라 1.5리터가 한 2,900원, 3,000원 코카콜라 기준으로 그 네.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은 휘발유랑 콜라랑 비슷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는 콜라보다 휘발유가 쌌어요. 콜라 1리터에 그때 450원, 500원 할 때였는데 휘발유가 제 기억엔 그때도 비슷할 수 있겠다. 휘발유도 그때 한 500원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그 차 끌고 다니기 좋은 때였죠. 500원. 네. 와. 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담배값이랑 또 비교하면은 또 그렇게 싼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담배는 제가 좀 가격이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담배도 대략 한 천 원 왔다 갔다. 1,000원까지 안 갔습니다. 1,000원 안 네. 갔나? 그때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좌석버스가 대구에서 500원씩 그랬으니까 500원씩 그랬고 담배값이 그때 제일 싼 게 450원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 제가 기억하는 담배 가격이 아마 97년일 겁니다. 네. 97년에 이제 디스가 1,0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디스 1,000원에 뭐 88이 900원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네.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여러 가지 그 OECD도 가입하고 그때 또 세계화. 그렇죠. 세계하면서 해외 여행도 다 풀어줘가지고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배낭여행 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종합 금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투자 금융회사를 종금사가 많았죠. 네, 종금사로 바꿔주면서 네. 얘네들이 이제 이자 놀이를 뭐 이제 겉으로는 이제 투자죠. 네. 투자인데 이제 이자 놀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네. 그런데 또 96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은행으로 치면 이제 지급 준비율이죠. 지급 준비율을 9%에서 5%로 하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 종금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해외에서 단기로 빚을 딱 돈을 빌려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동남아에 다 장기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한 2, 3%씩 이자를 수익을 올리는 네.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직 관치금융의 그런 어떤 관성이 남아있던 네네. 시기여서 네. 이 대형 대기업들 네. 한보라던가 기아, 한라그룹에 또 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굴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IMF 외환위기는 이제 동남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동남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고정 환율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태국이 그랬다고 하고요. 네네. 그때 이제 환율 방어가 안 되니까 걔네들도 갑자기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례차례 동남아 국가들이 난리가 나고 네. 한국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이 종금사가 동남아에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동남아가 돈을 못 갚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동남아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달러 빚을 갖고 왔죠. 네. 그것도 단기로. 달러가 싸니까.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종금사도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환율이 확 올라가니까는 또 가뜩이나 돈을 막 2배, 3배 이렇게 가깝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종금사도 들어눕고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환율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더 서로 막 순환하면서 이제 뛰어오르는 거죠. 악순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한번 해보겠다고 네. 이제 외환을 때려 넣었지만 역부족이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IMF에 긴급 금융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변동 환율이긴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약간의 그 밴드 제한폭이 있었어요. 네. 1일 변동폭이 2.25%를 넘지 않게 네.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됐던 거죠. 네. 심지어 이제 바로 직전이죠. IMF 부르기 직전에는 이게 2.25% 감당이 안 되니까는 10%까지 넓혀보자 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환율이 무섭게 치솟았다는 거죠. 그 환율이 무섭게 치솟은 것도 있고 그 이전에 너무 방만하게 리스크 관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돈 빌려서 돈놀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네.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런 아픈 기억이죠. 네. 그다음에 이 환율을 방어하면은 또 한 사람을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와 그때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네. 엄청나게 이명박의 총애를 받았죠. 네. 여기서 이제 고환율 정책을 초반부터 아주 빡세게 네. 썼어요. 네. 직전 근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를 보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네. 대략 환율이 1,200원으로 1,200원 정도인 상태에서 참여정부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1,200원에서 참여정부 말기에는 이게 한 990원?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로 네. 참여정부가 끝나요. 네. 이게 이 강만수 장관은 거슬렸는지 아니면 뭔가 걱정이 됐는지 네.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였다고 해요. 당시 우리나라 무역 수지와 여행 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 이거 원화 가치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키워주고, 유효 유출도 좀 막고 뭐 그런. 네, 그렇죠. 여행 좀 덜 가게 하고, 네. 네, 이렇게 하겠다. 네. 그게 시작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금융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달러가 뛰어요. 달러가 뛰죠. 그 네.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다들 그렇죠.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큰 손들은 달러를 어떻게든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전자산 개념이죠. 네.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이다. 뭐 이제 금값이랑 같이 뛰는 거죠, 뭐. 네. 안 그래도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겁니다. 네. 더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이 환율을 좀 방어해 보려고 일단 말부터 네. 야, 이거 우리 한국은행이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만 좀 뿌려도 환율이나 이런 게 아니면 채권 금리 같은 게 약간씩 변동은 해요. 그렇죠. 시중에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아, 이거 얘네들 끼어드네. 네. 그러면은 에이, 미리 준비해야겠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네. 약간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한국은행이 이제 방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강만수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율 책임은 정부한테 있지. 예. 그래서 한국은행 입을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1,600원을 거의 넘게 됩니다. 네. 1,600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는 더 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강만수 장관은. 그욕 바가지로 먹었죠, 뭐 그때. 네. 그래서 야, 수출 대기업을 배불리고 네. 예, 서민 수입 물가 올려가지고 서민들 때려잡는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뭐 이명박은 끝까지 강만수 장관을 뭐 지켜줬고요. 네. 나중에 이제 퇴임시키고 난 다음에는 좀 지나서 경제 수석으로 다시 청와대로 불러올리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게 이건데 이 강만수 장관의 그 고환율 정책의 명분, 무역 수지와 여행 수지가 적자다. 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네. 이 무역 수지가 참여정부 내내 5년 내내 꾸준히 흑자였어요. 그렇죠. 예, 꾸준히 흑자였습니다. 네. 경상수지도 흑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좀 모자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미리 겁을 냈던 것 같아요. 환율이 990원까지 내려가니까 그 미리 겁을 냈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 전임 정부를 까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까지들 한 거일 수도 있죠, 그냥. 네네. 억까지 타면서 덩달아 환율을 건드려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이득을 보니까 그것까지 염두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권도 까고 대기업들 밀어주는 것도 되고 양승겸작이지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예, 저도 의심을 하는 건 부분이 이건데요. 네.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네. 그 대표 공약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한반도 대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747 네. 예? 경제 성장률 7% 만들어지고 네. 뭐, 예? 막 그
4가 뭐였고 뭐였더라? 코스피 4천 아니었나? 아, 코스피 4천이었나? 예. 주가 4천 간다 뭐 그랬고. 네. 하여튼 그 747인데 이 경제 성장률 7% 만들기 위해서 이제 초기에 강하게 성과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 그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의심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실패를 하고 이제 차관의 목을 먼저 날리게 되죠. 네. 최준경 씨던가 그렇더라고요. 네. 당시 이제 기재부 차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나쁜 기억 중에 하나죠. 그리고 환율을 억지로 뭔가 그 환율에 개입했다. 네. 이런 어떤 과거 기억이죠. 이 타격은 진짜로 서민들이 많이 본 게 저도 제가 그 공사판 일을 시작한 게 대략 한 이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공사판 일을 해본 게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일을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대구에서 방학 때 노가다를 뛰면은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로 받았어요 일당으로. 네네.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96년, 96년 군대에 있었구나. 97년 아니면 뭐 94년, 97년 그럴 때 그랬었는데 제가 9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공사판 다시 처음 가봤더니만은 일단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5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인력사무소 들어가서 소개비 20% 떼주고 하면은 그래서 야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올랐냐고 그랬는데 그 일당이 거의 이명박 정권 내내 갔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때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매해 한 5천 원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이거 조져놓은 게 뭐 저는 당시에는 이제 직장생활을 안 했으니까 또 직장생활에서는 직장인들은 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조져놓은 게 참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데미지가 근데 정권 지나고 나니까 매년 쭉쭉쭉 오르는 거 보면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보면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피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일상 뭐 서민들 삶에서 이렇게 외환이 무슨 크게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외국에서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뭐 원자료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가장 가까운 걸로 이제 석유류, 그렇죠. 예, 뭐 석유도 그렇고, 석유, 네. 가스, 네. 각종 원자재들 다 거의 다 수입해온 것들 대부분이니까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데미지를 위에서부터 자기들이 챙겨가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쭉쭉 쌓여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타격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수입 식료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별로 정말 해외와 엮여 있는 게 정말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저는 그때 그랬던 기억도 난다. 광우병 때 이제 막 값싼 미국 쇠고기 먹으라고 이명박이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가지고 씨발 쇠고기 사 먹을 돈이나 좀 벌게 해주라고 막 그러고 분양했던 기억이 나네. 미국 소고기가 뭐 좀 싸긴 싸죠. 예, 싸긴 했지만 그 사 먹을 돈도 벌기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얘기가 조금 빠졌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김영삼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다가 들어 누웠고 이명박 정부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환율을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방어하기 시작했지만 이 초창기 강만수 장관 때를 보면은 환율을 일부러 방어를 안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개입하는 스타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방법이 가능한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네.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제 많이 내려간 거죠. 1,200원에서 900원까지 내려간 900 몇십 원, 9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환율을 개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아까 이명박 정부 때 목이 날아간 최준경 그 기재부 차관이 이 참여정부 때도 당연히 이제 기재부 공무원이었는데 네네. 이 외환 담당이었나 뭐 예. 환율 담당이었다고 해요. 그 예. 담당 국장이었는데 네. 이분은 1,140원 정도가 이제 적절하다고. 적정. 예.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영향이 있다. 대체로 이제 저한일이 걱정하는 거는 수출 경쟁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원화를 풀어가지고 뭐 균형을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은 반대로 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환율을 조정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 걸 네. 하다가 그냥 안 한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네. 제가 그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환율을 이렇게 억지로 개입하면 안 된다. 그 시장이 맡겨야 네. 된다. 그런 말씀 그렇죠. 하셨죠. 환율이 내려가는 거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다. 예. 그거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또 오히려 역으로 언론에서는 일부러 저환율 정책을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 같은 뭔가 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대비를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기사들도 좀 몇 개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환율이면 일단 뭐 수입 물가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 배낭여행 가기 좋죠. 예? 달러 훨씬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 배낭여행 많이 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기 중에 뭐 알바나 뭐 과외나 이런 거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방학 때 네. 뭐 보름 한 달씩 이렇게 네. 네. 배낭 메고 갔다 오고 거기서 이제 눈도 맞고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관계없는. 그러니까 뭐 참여정부가 이제 일부러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나 이런 게 IMF를 벗어나가지고 이 수출이나 이런 게 좀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들어오면서 그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그런 과정도 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였거든요. 네. 2006년쯤에 좀 경상수지 흑자인데 폭이 좀 굉장히 적었던 때가 한 해가 있었는데 네. 대체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근데 이거를 또 억지로 뭐 고환율로 계속 유지를 하면은 미국한테 한 방 얻어 맞아요. 태클 걸리죠 바로. 환율 조작국 아니냐 니네. 너는 네. 환율을 뭐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예, 이런 소리 듣는 거죠. 네. 그거를 한 게 어저께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 그렇죠. 아베노믹스가 그랬죠. 예, 전 총리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 80년대도 일본은 그거 하다가 한번 미국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법을 꺼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죠. 네. 야, 너네 엔화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여기까지는 올려. 네. 그러니까 그런 환율 장난은 다들 치고 싶지만 치면은 후과가 이제 뒤따르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아베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아베노믹스 한다고 엄청나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엔화를 저 엔을 유지시켜 놨는데 갑자기 뭐 영국이 야 우리 EU 나간다 하니까 막 뛰어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은 뭐 그렇게 그 일본은 사실은 체질 개선을 하려면은 뭐 좀 이야기가 새는데 네. 체질 개선을 하려면 뭐 환율로 붙잡을 게 아니라 자국의 경쟁력을 키웠어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뭐 경기 부흥한답시고 쓸데없는 환율 정책이나 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 되어 버려 가지고 막 수출 경쟁력 다 상실했잖아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한국한테 다 따라잡히고. 네. 요즘 그 저기 IT에서는 뒤처져 가지고 지금 나오는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 히트 상품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샤프 아시죠? 아, 네, 샤프. 예.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샤프 공학 계산기 하나씩 다 했었잖아요. 공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공학 계산기 안 쓰죠 우리나라 학생들. 거의 안 쓰죠.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필요가 되니까. 없잖아요. 어플만 예. 깔면 되잖아요. 네. 근데 샤프에서는 아직도 매년 공학 계산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좀 라이트한 그러니까 공학 계산기 나와서 올해 신제품이라고 나온 게 보면은 전자사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MP3 기능까지 있다. 뭐 그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게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고급 기종으로 가면 100만 원, 110만 원 넘어간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직까지 잘 팔려요. 그게 일본에서는. 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제 지갑도 좀 지폐 한두 장밖에 없거든요. 지갑에 지폐 몇 장씩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는 아예 제 지갑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갑 없이 그냥 신용카드 한두 장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에 또 작년에 또 레트로 상품으로 잘 팔린 게 동전 지갑이에요. 동전 지갑. 동전 지갑. 네. IT화가 안 되니까 결제를 아직도 현금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동전 지갑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요. 그렇지. 현금을 써야 동전이 생기죠. 그 동전 지갑도 이제 그냥 동전 지갑이 아니고 동전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구멍 네네네.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몇 가지 원통을 뚜룩 박아가지고 사이즈별로 500원, 500원, 50원, 5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려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동전 지갑이 다시 히트 상품으로 팔리고 있고 그런 나라죠 지금은. 옛날 그 택시 생각난다. 이렇게 네, 동전 쫙 그렇습니다. 박혀 있잖아요. 100원짜리, 그걸 500원짜리. 지갑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음.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일본은 그나마 인구 쪽수라도 되니까 2억 일본도 한 2억 되니까 그 인구수 쪽수로라도 어떻게 내수로 버틴다고 치지만 우리는 그래버리면 진짜 답 없죠. 네. 우리는 망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갈라파고스가 돼버리면. 자, 그래서 다시 본 내용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현재로 이제 돌아와야 되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환율 방어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네. 가장 거칠게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그거 같아요. 네. 환율 방어가 잘못되냐 아니면 잘 하고 있는 거냐. 저는 뭐 반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그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전기요금이랑 비슷한 거죠. 네. 전기요금 인상이 잘못되냐. 네. 안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적자 상황이 너무 음.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은 올려야 된다. 네. 네, 그런 거였던 것처럼. 요인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환율 방어를 너무 안 해버리면은 역시 그거죠. 수입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유가 더 마찬가지로 같이 오르죠. 네. 네. 유류세 환급해 주는 게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환율 방어를 하는 거를 그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계속 이 6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이후로도 이제 다른 기사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조선일보 기사였나? 네. 그런 좀 더 거기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이후로도 이제 당연히 4월, 5월, 6월 계속 어떤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사용을 했는데 그 액수가 IMF의 권고 수준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환 보유량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권고 수준 밑으로 내려왔다. 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또 되게 선정적인 기사죠, 사실은. 예, 선정적이죠. 네. 네. 선정적인데 어쨌든 걱정은 됩니다. IMF가 야, 이 정도는 너네 외화 갖고 있어야지.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려왔나 보니까는 그 권고 수준을 어떤 100이라고 보면은 지금 98점 뭐 얼마라고 해요. 네네. 뭐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IMF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는 진짜 많이 쌓아뒀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점대가 4,700억 불? 그게 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열심히 쌓아두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쌓아온 거죠. 그러니까 네.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네. 쭉쭉쭉쭉 물론 이제 이명박 때 신나게 한번 뭐 강만수가 썼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도 당연히 좀 쌓였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쌓았죠. 그 박근혜는 그나마 경제 정책이라는 걸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재부에서 이제 알아서 뭐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율 방어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네. 저는 100% 한국은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그 외환을 쌓아두는 게 한국은행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외환 당국이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 외환 당국이 한국은행과 기재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그 행동에 나서는 거는 한국은행입니다만 네. 네. 이제 기재부와 어떤 협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한국은행 뭐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 방어를 하는 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네. 뭐 한국은행의 생각일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뭐 옛날을 생각하면은 뭐 기재부가 한국은행 막 조인트 까가지고 한국은행이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어떤 독립성을 네. 지켜주기 위해서 네.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네들 충분히 까고도 남을 애들인데 한국은행 현 총재가 또 만만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죠. 임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IMF 출신입니다. 네. IMF 맞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임명할 때도 또 저기 최백운 유들은 또 뭐 목표 안에 저기 뭐
뭐요 그 모피안에 그러고 아주 연병을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뭐 이분이 뭐 기재부 출신은 아닐 건데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IMF 총재 그러면은 총재 출신 그러면은 뭐 글로벌 모피아 집단인가? 그렇죠. IMF가? 최백은 뭐 저희 금융민주화 해야 된다고 한국은행 총재 뭐 투표로 뽑아야 되는 그딴 소리 하던 인간 아닙니까? 뭐 민간에서 저기 뭐 시민단체 출신이 가야 되는 그런 소리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기 그 손해오는 그 자기 친한 친구 누구야 그거? 주진영? 네, 주진영이 가야 되네 그런 소리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이분은 그 세계 경제를 들여다 보시던 분이었는데 네. 뭐 주진영 씨도 나름 커리어가 뭐 상당하지만 커리어는 상당하지만은 이념적으로 경고된 면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급이 좀 못 미치죠. 그렇죠. 네. 예. 국제기관에서 근무하셨던 그렇죠. 그것도 담당 국장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면은 이게 낮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는 또 조선일보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IMF 외환 보유고가 IMF 권고 수준 밑으로 내려갔다지만 그 위험성을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인 네. 이창용 총재께서 모를까? 그러니까 IMF 권고 수준이 뭔지 제일 잘할 것 같은 분인데 이분이.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계속 이 외환 보유고가 막 쓰면은 사용이 되면은 위험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가 올라가도 급격히 올라가는 거랑 서서히 뭐 40% 넘어가서 50%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현 상황 자체는 심각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는 지금 환율을 그렇게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어를 했지만 고환율이잖아요. 여전히 1,300원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 수지가 심각하게 적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신호죠.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전쟁 때문이긴 한데 네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네. 원자재 수급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면이 크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따져 보면은 확실히 지금은 위험한 상황인 건 맞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환율을 정말로 방어를 안 하면은 그건 이제 그 데미지를 일반 시민들이 또 안아야 돼요. 그때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지금 고환율이라서 물가 오른 것 이상으로 데미지를 또 안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건드려야 되니까. 네네. 금리 건드리는 게 사실은 진짜로 위험하죠. 정말 줄초상 날 일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금리만한 광역기가 없죠. 그냥 그렇죠, 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금리에 다 당해야 되니까. 예. 뭐 하다못해 다들 뭐 저기 카드 빚이라도 쓰고 카드 빚이라도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대부분은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대출 끼고 있는데 네. 금리 건드리면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결론을 이제 슬슬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사실 그 저기 비씨님이 하시려는 말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환율 방어에 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시고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왜 딴 것보다 저는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못 주고 있어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완전히 막 고정 금리로 막 못 박아놓고서 그 환율을 운영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네. 아니었고 나름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 전에 리스크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네네.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를 너무 키워놨던 거죠. 음. 그러니까는 정부 시스템이 작동이 불가한 상황까지 가버린 타이밍을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를 들여다봐야지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뭐 비판한다던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이제 심각한 아까 무역 수지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그 적자잖아요. 네. 적자인 상황은 이것도 그 고환율을 부추기는 그렇죠. 압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옛날처럼 야 1,300원은 죽어도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방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것인가. 그 문제가 큰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좀
들으시면 화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 만약에 계속 문재인 정부가 연장되는 상태라고 칩시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도 대통령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환율 방어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안 하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3분기부터 이 외환 보유고 사용량이 네네.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환율 방어를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진행했었다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뭐 대내적으로도 보면은 현금을 너무 많이 푼 게 또 큰 요인이 됐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시중에 많이 풀려버리면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 단순히 이제 지금 외환 푸는 거를 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하는 거를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다른 식으로 이제 이럴 때 정부가 좀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중심 잡고 중심 잡는 메시지도 내고 중심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뭐 이제 경제 관료들이 뭐 한국은행이 주축이 된 경제 관료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을 풀고 있다. 이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계속 뭐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뭐 우리도 뭐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금을 졸라맬 게 없는 거. 금을 좀 사놓든지 할 수 있으면 사시든지 하시고 저는 뭐 이래나 저래나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뭐 결론은 지난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좀 제대로 좀 하고, 네. 그리고 그 언론이 이렇게 뻘소리 하면은 뭐 조선일보 같은 것도 좀 뻘소리 같지 않습니까? 네. 뭐 IMF 권고 수준 이하로 떨어졌네, 뭐 어쩌네 하면서 네. 그런 거 좀 방어도 좀 하고 국민들도 좀 안심을 시키고 항상 이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외환 순거래액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주기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네. 음. 그러니까는 1분기 결과는 2분기 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6월 30일에 2022년 1분기 순거래액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네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거든요. 이런 투명성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지금 상황이 대외적인 상황이 정말로 위험하구나 싶었던 게 그 기름값 오른다고 그랬을 때 네.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보면 어느 날 보니까 휘발유보다 디젤이 더 비싼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원가대로만 가면은 디젤이 더 비싸야 돼요. 휘발유보다. 그 저기 가공할 때 그 가공비가 훨씬 들어요. 디젤이. 그렇군요. 그런데 휘발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류세를 휘발유에 더 세게 때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때는 휘발유가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유류세 감면했잖아요. 네. 유류세를 감면했는데 감면폭보다 그 원유 가격 폭등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돈을 또 그 유류세를 퍼센티지별로 떼줘 얼마간 감면을 해버리고 나면은 원가 반영이 더 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원가 반영을 유류세라는 버퍼로 막아가지고 휘발유가 더 비싼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원가가 확실하게 반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유류세라는 거 걷어내고 보니까 그러니까 휘발유가 비싸진 거예요. 네네. 아니 휘발유가 아니라 디젤이 디젤, 비싸진 거예요. 경유가.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는 딱히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방법인 거고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아직은 뭐 워낙 외화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는 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편안하게 어떤 네. 정책의 사용 선택의 폭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잘해서 넘겼는데 이 새끼들 몇 번하면 문재인 정부 탓하고 문재인 정부보다 못한 게 뭐냐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욕 처먹어도 싸지. 그러니까 지지율 쭉쭉 떨어지잖아요. 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던 거나 똑바로 잘 하라고 제발. 오늘도 결론은 이거네요. 잘해라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까는 지점이 약간 어긋나 보여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새끼들이 워낙 개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쓸데없이 이상한 짓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 그 인사가 뭐 훌륭하다고. 아유, 진짜. 아유.
에이. 예,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평산마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이제 먼저 전해드릴 이제 꼭지는 7월 6일날 윤영찬 의원 SNS 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KBS 시사직격 6월 29일자 방송 이제 많이 봐달라. 이게 이제 그 지지난주에나 한번 소개를 했었죠. 요 방송에서 짤막하게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네. 발의하시면서 이제 그 요 방송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뒤에서 이제 요 방송을 꼭 봐달라고 좀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 링크까지 올리셨는데 뒤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뭐 평산마을 사자 앞을 비롯해서 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한 수요 집회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사자 앞에서도 진행되는 맞불 집회와 유튜브 라이브 중에 충돌 상황까지 지우침 없이 생생하게 취재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방송을 보면 저는 이제 한번 봤는데 요 방송 때문에 보면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진영을 가려가면서 이제 뭐 누가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누구야 안정권도 나오고 안정권 인터뷰도 나오고 백은종 인터뷰도 나와요. 그런데 웃기는 건 둘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돈이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둘 다. 아유, 그 영감님도 그 소리를 했어요? 네. 음. 뭐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유도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안정권도 그렇고 안정권도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거의 퇴출당한 상태고 백은종 그 서울의 소리도 정지 먹었어요 채널이. 네, 서울 소리 정지 정지 먹어가지고 지금 네. 자기들 자체 플랫폼 만든다고. 그거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체 플랫폼. 그리고 좀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야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정기 후원자가 한 8배 정도 갑자기 뛰었다 그러던가. 8배?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영찬 의원 트윗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보면 이제 그 세계 뉴스 정치 유튜브 채널 탑 10 중 5위까지가 한국 유튜버인 상황에서 증오와 욕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1위가 유재일이라는 거. 아, 저 그 캡처는 네네. 방송은 못 봤는데 캡처는 봤습니다. 네. 이 유재일 씨가 성공하셨어. 큰 손이었네요. 네.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가로사료 연구소가 짱인 줄 알았더니. 네, 잔잔바리가 아니었어.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한 젊은 스트리머와 연예인이 말실수 한 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거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예전에 그 내용이죠. 인터넷에 한번 소개했든지 근데 그 사건이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서강대 유현재 교수라는 분이 이제 좀 이제 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환전소가 유튜브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한번 꼭 봐달라고 이제 하면서 링크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그 이제 이번 에피 소개 글에도 요 유튜브 링크를 걸어놓을 것이고. 네네. 저도 이제 방송을 봤는데 이제 짤막하게 뭐 내용을 리뷰를 해보자면은 이제 평산마을 테러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의 맞불 집회와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지금 맞불 집회를 하니까 맞불 집회가 또 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고 실제로. 탄원서도 올리고 있고, 네. 뭐 수험생도 있고 그런데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식의 주민들의 항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의 그 주민들도 비슷해요 반응은. 저것들 어떻게 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고통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정권이랑 뭐 백은정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사이버 해커 뻑가라고 얘도 되게 악질입니다 이 새끼도. 뻑가라는 채널이 있었군요. 얘는 그 이제 선글라스 끼고 뭐 이제 지금 코스염까지 달고 나오는데 자기 얼굴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누군지 확실하게 이제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KBS에서도 보면은 추적해가지고 얘가 그 이제 크리에이터들 그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얘도 어디 한 군데 소속돼 있나 보더라고. 그 소속도까지 찾아가 봤는데 신상 모른다고 그러셔서 지금 이제 발표가 있는 상태고. 뭐 당연히 유튜브 쪽에는 문의해봐도 그 유튜버들 개인 신상에 대해서 뭐 알려줄 수 없다 그런 식의 답변만 들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방송에서 저는 이제 윤영찬 의원이 언급하셨던 거 이외에 좀 이제 그 확 와닿았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교수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 페이스북 등 이제 그 각종 SNS들이 보면은
이제 추천 컨텐츠 이제 알고리즘이 있죠. 알고리즘으로 추천 컨텐츠를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보면은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추천 페이지 그래가지고 뜨는 것들이 있고 네네. 근데 그런 추천하는 컨텐츠들이 보면은 유저들을 양극단으로 내모는 그런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의 컨텐츠 소비 패턴 및 그다음에 뭐 SNS 같은 경우는 인맥도 있으니까 인맥들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추천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좌우 가릴 거 없이 다 사람들 양끝단으로 자꾸 이제 유도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트위터도 올린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추천 콘텐츠를 어떤 게 맨날 뜨는 게 보면은 뭐 이재명 지지자 그룹, 김어준 팬 페이지 이런 것들이 떠요. 저한테도 아직까지도 계속. 근데 그것들이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뭐 사람들 극단으로 몰려고 그렇게 짜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어떤 이제 장르의 어떤 공통점? 그렇죠. 공통성을 거르다 보면은 그렇게 남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좀 더 정교하게 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SNS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그런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문파랑 찌빠 구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엄연히 다른데. 그런데 이제 문파랑 찌빠를 구분해서 만약에 뭐 문파한테는 문파 페이지만 추천을 하고 뭐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는 이재명 지지자 관련된 콘텐츠들만 추천을 하고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구분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분을 잘해도 이거는 그냥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이거를 또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사람들이 다양성을 잃지 않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럴 거면 차라리 추천 컨텐츠 없애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은 반대 성향을 일부러 추천해 주던지 유저가 알아서 좀 잘 네. 머리를 많이 써서 걸러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게 그러니까 유저들이 알아서 걸러든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이 간편한 편의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 충분히 네. 간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추천 컨텐츠를 많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그러니까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유튜브 측에서는 뭐 고민 안 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사이버 레카질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한 거 특히 민주당이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유영철 의원 입법 그 소식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유영철 의원도 어찌됐거나 민주당 소속이고 네. 당내에서 어떤 그 합의를 얻지 못하면은 법안을 발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 자체가 유튜버들이랑 붙어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안을 당내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평산에서 저지를 하는 인간들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을 이제 그 법안이 이제 그 입법 내고 시스템이 올랐나 싶어가지고 올라왔으면 다시 이제 주소 저도 이제 걸려고 찾아봤는데 이건 여전히 계류 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회가 아직 공전 중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직 상임위 아직도 다 안 정해졌죠. 네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요 관련 법안 중에 이제 입법 예고 시스템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예고 기간이 끝나서 이제 예전에 올라왔었다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 게 보면 그 정청래 입법안 거리 100m 제한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아. 그래서 이제 요 좀 이 혐오 콘텐츠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언제 이게 입법 예고 시스템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렇죠. 주위에 이제 혹시나 뭐 이제 말씀하실 분 뭐 이렇게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이랑 말씀하실 일이 있으실 때 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공감대 형성하기 뭐 나쁘지도 않은 의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널리 알려져서 좀 이렇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여론이 좀 크게 일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7월 3일 날은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평산마을 방문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빡치셨죠. 민주당 특정 의원들. 네, 저 배지가 8명 내려갔고 이제 배지 아닌 거 하나 내려갔고 그런데 이제 배지 아닌 거. 네, 배지는 이제 천준호, 김남국, 장경태, 권인숙, 이수진, 김영민, 이동주, 박주민 8명 내려갔고 이 이수진이 그 동작 이수진 의원이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얼굴이 아닌 것 같던데요. 얼굴이. 저는 동작이 이수진인 줄 알았는데 뭐 아니, 비례 비례 이수진이 이수진인가? 있죠 아마 동명이인이. 그러니까 전 한국노총 연맹 부위원장 출신. 동작 이수진 아니고 예.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저는 아니 얼굴이 그 네.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 술 먹은 그 얼굴이 아니에요? 예. 그거 몰라볼 수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이 배지가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8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지 아닌 거 현근택 씨 네.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려가 나서 이제 뭐 이수진 의원이나 저기 권인숙 의원 등이 이제 사진을 올리고 뭐 이제 글도 올리면서 뭐 참 뭐 저기 평산 마을에서 말 앞에서 그 지랄하는 것들 보고 뭐 마음이 아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뭐 왜? 니들 얘기 들으면은 이 상황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러니까요. 뭐 현근택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그 지금 기사라도 공개 저격 당했어요.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비판했던 현근택 그러면서 평산에는 왜 내려간다 뭐 그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거 뭐 끝나고 나서도 했잖아. 끝나고 나서도 양문석 비슷하게 그 네. 응?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원망하는 듯하게 뭐 올렸었잖아요. 대선 끝나고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저기 이재명 내려가기 전에 간 보려고 정찰팀 보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당대회 상당히 의식하고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박주민도 있고 한 거 보면은 충분히 그랬을 수 있고. 거기 아니더라도 이제 정말로 이제 이재명 내려가기 전에 한번 간보러 들어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 이제 7월 4일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정부 실패라던 현근택, 친명, 양산마을서 엄지척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뻔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참 그 엄지척 하고 싶나 진짜로. 그냥 참 정치가 뭔지 진짜 참. 대통령 어떤 생각이실까 싶기도 하고. 대통령님은 뭐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아니 뭐 마음이 넓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쟤들이 어떤 인간인데 그 뻔히 보이실 텐데. 글쎄요 가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정치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면에서는 대통령님 좀 그런 면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낮으신 분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대가 낮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래 버리면은 흔히들 회의주의자로 비관론자로 많이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춘다는 건 그만큼 타인한테 관대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관론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캐릭터가 되게 좀 신기해 보여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런데도 가톨릭이시란 말이지. 네네. 자, 뭐 이어서 이제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네. 평산마을 이걸 맞불 집회라고 하기도 못하고 이제 아무튼 평산마을로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7월 4일 이제 그 젠틀제인에서 이제 그 카페 지금 규리 아빠님께서 이제 젠틀제인 카페에 글을 올리셨죠. 이제 평산마을에 뭐 집회가 아니라 소풍처럼 뭐 내려갈 건데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뭐 차도 대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내려가서 이제 뭐 그냥 자리 펴고 책 읽고 그냥 그러고 올 거라고. 뭐 여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게 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심정이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사실 6월 29일 날 방송된 그 다큐멘터리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평산 내려가면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거기 내려가면 충돌하는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쉽지가 않을 텐데 정말로 시비를 심하게 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취재진이나 마을 사람들한테 쌍욕을 해요, 걔들이. 와, 그 사람들 진짜 인간 이해하구나. 네, 마을 사람 그 다큐를 보시면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 상상을 아득히 벗어납니다, 진짜로. 그런 인간들인데 대통령 지지자들 갔다 그러면은 점잖게 대할리 만무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충돌이 설령 안 일어난다고 해도 이쪽이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물리적 충돌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뭐 경찰이 있으니까 경찰이 말리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그 안 좋은 모양새가 날 건 자명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원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모든 충돌들이. 네. 그 대통령님 본인이 원인이 충돌, 그 시민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시면 대통령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일단. 뭐 그 충돌이 반가우시겠어요? 지지자를 내려서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냐고. 뭐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뭐 아이고 든든하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실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실 분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평상 주민들에게 이게 또 다른 스트레스 요소로 다가올 여지는 없겠냐고요. 그 외지인들 우르르 와가지고 뭐 딴에는 소풍 왔다 그러고 뭐 책 읽겠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이상하지 사실. 자기 마을에 안 그래도 저 이상한 것들 나와가지고 막 목소리 굴고 있는데 그거 맞겠다고 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저는 제가 평산마을 주민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일련의 무리들이 와서 네, 있으면 네. 아 쟤네들은 또 뭐야 막 그렇죠.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걸로 걔네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네. 침묵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공권력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이 젠제에 글 올리고 났더니만 당장에 리플 달린 것 중에 그런 리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일요일날 가거든요. 내일 가거든요. 아 내일. 예. 대통령님 미사 시간 몇 시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 리플 하나 있더라고. 에헤이. 그 사람 사심 채우러 간다는 소리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슬러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 사심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려갈 게 자명한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일일이? 저는 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규리 아빠님께서 이제 이 처음 게시글을 올릴 때 뭐 젠틀제인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우리랑 상관없는데 일단은 뭐 다 같이 내려갑시다. 뭐 버스도 대절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는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뭐 집회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어떻게든 집회가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집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문파 분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글 보면 또 이제 당일 일정에 대해서 관계자하고 협의 중이다 뭐 그런 글도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이 사람 왜 이렇게 처신을 못하나 싶었던 게 관계자하고 협의 중이라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보기에 사람들 동원한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관계자가 대통령님 그 사저 관계자가 아니고 경찰 관계자라고 그러면 이건 집회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런 거를 정 올려야 되겠으면 그 일정 조율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든지 그럴 것이지 무슨 관계자가 협의 중은 또 뭐냐고 대체. 아니면 그냥 저 이번 주에 평산마을 갑니다. 아니까 차라리 뭐 그렇게 올리든가. 아니까 그 구체적인 시간이 안 나와서 시간 확정되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글을 추가로 올리면서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소문에 의하면 이 관계자가 그 문다희 씨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실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고. 네. 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월 8일에는 뭐 시위대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전체 회원분들 대부분 여자분들이시라 가지고 그 이제 시위대들 앞에서 이제 지켜줄 펜스 역할을 해도 남자분들이 필요하다 많이 자원해달라 그런 걸 올렸어요. 이게 참 뭐 하자는 건지. 애초에 그렇게 내려갔으면은 진짜로 그 물리적이든 아니면은 뭐 욕설이든 폭언이든 그거 다 감당할 각오하고 내려가야지. 뭐 펜스 쳐놓고 뭐 하자는 사람들 뭐 남자들로 펜스 쳐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점점 무슨 집회가 되잖아.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저기 맹수 사파리 차 타고 그 맹수 사파리 구경 가는 그 풍경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런 글이 이 젠제에서 이 글이 올라와서 또 어저께였나는 또 이제 7월 17일 날 양산사저 침묵 문화제가 또 문화제 한다고 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 네네. 이건 이제 주최는 평산마을 행복지킴 운동본부 여기 뭐 안 된지 모르겠고 이것도 뭐 개국본 이쪽에서 이렇게 뭐 이름 하나 또 만든 거 아니야? 뭐 신승목 운동본부 이런 거 신승목이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깨시민 주체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지가 이제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왔어요. 깨시민 진짜 지겹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 날 이런 걸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7월 3일 날 그 8명의 의원들이 내려간 게 8명의 의원들이 이제 의원 아닌 거 하나 내려간 게 뭐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아닌가 이 집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 선거의 움직임은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평산마을 이 테러범들 관련 소식 짤막하게 전해드리면은 이거 이제 트위터리안 희아님 트윗을 이제 제가 많이 참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우준하게 그 저기 뭐 이 증오장사치들 이 유튜버들 계속 그 신고 링크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네. 방송들을 굉장히 빡세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네, 그러니까 링크 올리시는 게 아니고.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7월 4일 날 올리신 트윗 보면은 작은 삼촌 TV 명의도용 신고가 많이 되어서 계정 해지가 됐다고 합니다. 아, 네네. 이어서 이제 요 트윗에 달린 이제 답글 중에 보면은 그 하북면 사무소가 불법 현수막 철거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걔네들 중에 하나가 라이브를 하는데 이게 현수막 하북 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현수막 철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 5일에는 좋은 소식인데 웃으며 신나게 전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제 한 집회 현장 신청이 오늘 금지 통보를 당한 상태이고 그동안 마을에서 고생하신 분들 진단서 등등이 주요하고 끊임없이 민원 넣으신 거 제보한 거 등등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움직인다는 구호단체들이 신청을 또 따로 넣는다네요. 당장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난 신청된 걸로 집회는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이제 7월달 됐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통 집회 신고 한 달 그 단위로 넣잖아요. 네. 그래서 6월달에 넣은 게 이제 집회 신고해서 신청한 집회 이제 날짜가 허가된 집회 날짜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말하자면 집회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반려가 됐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건 이제 집회 신고에 대한 신고가 반려된 기사는 아니고 요거 이제 7월 5일 연합뉴스 기사인데 보면은 이제 법원 양산사저 앞 집회 금지 취소 보수단체 가처분 신청 기각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울산지법 행정 일부는 모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5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난달 중순에 이제 대통령 사저 근처 집회 이제 금지를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이 금지 통보를 가처분 신청을 건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데 법원에서 그러니까 금지를 못하게 해달라. 네. 법원에서 금지 처분되는 게 정당하다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울산지법에서. 이제 재판부 입장을 이제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제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요 판결 내리신 분이 울산지법 이수영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연수원 24기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력을 찾아보면은 이정열 변호사 부인으로 나옵니다. 아, 네. 원래 부인분 판사였잖아요. 예, 판사부였죠. 네. 네. 그래서 청변 부인분께서 이번에 좀 옳은 판결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이제 짤막한 이것도 TMI지 일종의 하나 네. 전해드리고. 자 그리고 7월 8일 연합뉴스는 이건 좀 속 터지는 소식인데 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가 이제 이웃마을로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기 1인 시위자는 유튜브 아스팔트 보안관이라는 인간이고 얘도 지금 계속 신고 놓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산마을로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대통령 이웃으로 들어갔더라서 깜짝 놀랐는데 평산마을로 들어간 건 아니고 평산마을 뒤에 있는 지산마을에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 그 전입한다고 뭐 이렇게 세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 보증금 보증금이나 월세 아깝게 빨리 유튜브로 장사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집회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7일 날 대통령 트윗을 하나 봅시다. 요거는 이제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제 책 속에 또 이번 주에 올라왔는데 참 책 좋아하십니다. 네. 이제 흥미롭고 따뜻한 과학책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책 내용을 짤막하게 짚어주셨는데 적자 생존의 진화에서 적자는 강하고 냉혹한 것이 아니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에 의한 친화력이란 뜻밖의 사실을 많은 자료로 보여줍니다. 사회와 국가의 번성도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하고 있을까요? 라는 이제 트윗을 올리셨어요. 요 이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이고 요거는 이제 그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생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진화론에서 나온 말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1844년에 이제 출간된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 쓴 책이 있습니다. Principles of Biology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네. 처음 사용된 말이에요. 이거 이제 사회적 생존 경쟁의 원리를 인간 사회의 이제 생존 경쟁의 원리를 그 자연계의 어떤 그 법칙에 빗대 가지고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사회학 용어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이 책도 보면은 그 저기 뭐 알라딘 같은 데서 분류로는 저기 진화 생물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회학적 해석적으로 보는 게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진화됐는가를 그 고찰하는 책이 가깝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털없는 원숭이 같은 그런 책들도 보면은 그 책이 어떤 유전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도 읽다 보면은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책도 그래서 이제 사회학 서적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진화라는 거는 그 개체로서의 진화보다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는 모듬살이 동물로서 진화 면이 더 크거든요. 개체로서의 진화 측면만 놓고 보면은 그 저기 네안데르탈인이랑 현생 인류랑 생존 경쟁할 때 보면은 네안데르탈인이 거의 모든 면에서 현생 인류를 압도를 했어요. 그렇죠, 체격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예, 맞아요. 내 용족도 네안데르탈인이 더 컸어요. 그래서 지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 근데 현생 인류가 결국 이겼단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는 그 유전자 교류가 일어나요. 네안데르탈인이랑 현생 인류 조상이랑 이렇게 막 그 서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종교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중에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뭐 그런 식인데 아무튼 단순히 이제 어떤 그 다른 동물들의 진화 행태랑 비교해 보면 우리도 지금 이 현생 인류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이 살아남아야 될 개연성이 더 큰데 지금 살아남은 건 우리 종자란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네. 이 종자가 살아남은 거는 좀 더 모듬사리에 적합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게 아니고 모여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이제 유전자 행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유전자가 바로 이제 이 다정함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라는 거는 동물들이랑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동물은 단순히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자연 환경 플러스 우리가 만든 문명과 사회라는 환경이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는 데는 이 다정함이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골지의 이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이 책을 왜 올리셨을까? 추천을 하셨을까? 단순히 책 추천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역시나 이제 마지막 그 트윗 마지막 말씀에 이제 보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남기셨죠. 그러니까 배척과 대립이 아니라 포용과 이해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이 규모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뭐 어떤 규모 사회 예. 사회 규모를 사회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내부 그러니까 그 포용이나 이해가 없으면 내부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규모가 줄어들게 돼 네. 있죠. 예. 이 그 원시 부족 사회나 아니면 뭐 그 부족 사회의 어떤 그 행태들이 남아 있었던 이제 근대까지 남아 있었던 인디언 사회 같은 걸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배척과 대립에서 이제 그 포용과 이해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내부 장치들이 꽤 많아요. 보면 사회적 장치들이 많아요.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도 있고 보면은 부의 재분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억 남는 게 뭐 인디언 부족 중에는 매해 그 수확철이 되면은 크게 축제를 벌이는데 그 부족 안에도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자끼리 배틀을 붙어요. 누가 더 가산을 탕진하느냐. 아, 그렇게 가산 탕진하면서 마을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가산을 많이 탕진한 부자는 이제 추앙받는 거지, 존경을 받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제가 안 읽어봐서 확답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인간의 행태를 연구를 하려면 그런 풍습들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회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동물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동물 중에서도 어떤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인간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연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책이 아닐까 그렇게 저도 추정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랑인 대표님 소식 오랜만에 좀 몇 가지 다뤄봅시다. 6월 29일 날 이제 하이 US 코리아라는 이제 재미교포 소식지에 올라온 소식인데 요거는 이제 한인타운에 얼굴을 내민 이낙연 무공순자회 디너에 깜짝 방문이라는 이제 사진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임 대표님이 이제 6월 28일 날 그 한인타운에 에난데일 한인타운에 깜짝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네. 이날 이제 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30여 명이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식사하시는 자리에 잠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비롯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뭐 즐거운 시간을 가져달라 그렇게 이제 인사 말씀 전하고 한 10분간 머무르시다가 식사는 안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아, 네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를 갖기 위해서 27일 날 미국 방문을 하셨다가 이제 뭐 일정을 소화하시고 7월 4일 날 이제 귀국기로 오르신다고 합니다. 연 대표님 요즘 근황을 이제 참 찾기 힘들죠. 보면 이제 연 대표님 팬카페에 간혹 이제 사진들이 미국발 사진들이 몇 장 올라오는데 그 외에는 별로 찾을 수가 없다고 요 기사가 떠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7월 8일 날 아베 총리 별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랜만에 트윗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충격입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8일 새벽 2시 조금 넘어 잠에서 깼다가 아베 총리 피격 소식에 접하고 그대로 밤을 샜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녀왔더니 아베 총리 별세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거운 충격에 짓눌려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원 시절부터 총리 재임하시던 동안에 이제 아베랑 20차례 이상 만나셨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아베 총리 피격에서도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낍니다.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성숙시켜온 민주주의가 여기저기서 부서지는 것을 목도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시 지혜를 짜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극단 세력의 무도한 폭력이나 일부 지도자의 일그러진 성정 등 그 무엇으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경계하며 결의를 모아야 합니다. 이 아베 총리 죽음에 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면은 뭐 좀 고사하다는 말씀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더러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반기시는 분도 있고 네. 뭐 그런데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죽는 거는 아니죠. 이건 뭐 사실 저는 아베가 막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미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뭐 뻘소리 할 때마다 짜증 많이 내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일본 우경화만 더 가속화시킬 뿐이죠. 네,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 그래도 이 동북아 쪽 주변국들 다 좀 개판인데 일본까지 지금 중심 못 잡고 더 우경화돼 버리면 진짜로 심각해지죠 분위기가. 게다가 지금 이게 그 아베 총리가 총을 맞은 게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일본 이번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거고 또 이 자민당이 집권은 뭐 아마도 거의 또 정해진 수순일 텐데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자민당 내부에서 어떤 계파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느냐. 이제 매파일 가능성이 크죠. 분위기가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이제 대통령님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관련해서 또 트윗을 올리셨어요. 아베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비보에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장수 총리로 일본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인과는 한일 관계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20차례가 넘는 회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제 트윗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는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어이없게 이렇게 어이없게 거의 테러로 간 거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렇게 그 조의 메시지를 뭐 저희 메시지도 보냈을 거고 장례식에 참석해야죠 뭐. 뭐 참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네. 조의 그 메시지에 존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좀 짜증을 내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대통령이 메시지는 그래야죠. 사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존경 받았으니까 그렇게 총리직을 오래 수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존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는 아니, 거죠. 뭐 막말로 저기 뭐 이재명이 죽는다 칩시다. 우리야 떡 돌린다 그러지만은 이재명 죽어도 이낙연 대표가 잘 뒤졌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실 분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하여튼 그분이 이런 식으로 뭐 유명을 달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저기 신화 저기 뭐야 순교자로 남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박정희 김재규 씨한테 총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계속 영웅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물론 이제 김재규를 의사로 이제 기리고 있지만 참 정말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이.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남 걱정할 때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이 바깥이 정말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이 내부적으로도 좀 개판이라는 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지금. 네. 자 이제 아이고 녹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이재명 수사 관련 소식들 짤막하게 짚어보고는 끝내야겠네요. 네. 이데일리에서 이제 7월 3일 올라온 기사입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목이 이제 이재명 정치적 고향과 완전 결별 성남집 금매로 내놔. 뭐 성남집 금매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증거물들 인멸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고. 이미 다 뭐 사실 할 만한 건 다 했을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이 흘렀고. 근데 왠지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 뒤에 이제 다른 그 기사를 보면은 네. 자 이어서 7월 4일 날 시사저널 김현지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현지랑 관련이 많나 봐. 이분이 시사저널에서 이재명 거의 전담으로 기사를 쓰시는 분 같거든요. 기사를 많이 썼군요. 네. 그래서 7월 4일 날 기사는 보면은 그 이제 성남구민복지센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2012년 11월에 이제 성남에서 성남금융복지센터라는 걸 이제 설치 운영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앞서서 한 5개월 전에 이제 나온 게 희망살림 많이 들어보신. 희망살림이 곧 주빌리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아, 그거는 좀 네. 복잡하고요. 네네. 어쨌든 여기 그 대표가 재윤경 전 네. 의원이었다는 거. 자 이제 이 희망살림이 주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 사업, 뭐 이들을 위한 금융복지 상담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살림은 그 이현욱이 2015년 4월까지 단체 대표로 이름을 걸어놨어요. 이현욱도 네. 대표였구나. 네. 이현욱은 이제 요 희망살림 대표로 지내다가 이후에 성남 FC 감사로 갔다가 그다음에 서울 경기주택공사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했죠. 이렇게 이제 2012년에 성남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성남구민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년 뒤에 희망살림하고 성남시가 이제 본격적인 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2014년이고 성남시에서 이제 희망살림이랑 연계해가지고 2010년 9월 12일에 탄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롤링 주빌리라고 부르는 거. 네네. 이거 이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에 이제 부실 채권을 소각해가지고 채무자들의 빚을 없애주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한 시 조례는 11월 10일 날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2015년 3월 6일에 이제 요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말하자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12년에 계획을 세웠고 2년 뒤에 희망살림이랑 협업을 발표한 뒤에 2015년? 네, 2015년에 이제 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때 이제 그 네이버와 성남 FC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성남시 희망살림, 성남 FC, 네이버 이 네 곳이 2015년 5월 19일에 비탄감 프로젝트 참여와 확대를 위한 협약서를 이제 공동 서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2년간 4번에 걸쳐 40억의 후원금을 내고 네이버가 이제 희망살림에 네. 40억. 그럼 이제 희망살림은 이 후원금 중 39억 원을 성남 FC에 2년간 광고료로 지급을 하며 성남 FC는 경기 때 비탄감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롤링 주빌리 로고를 메인 스폰서 광고로 표출한다는 게 이 협약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게 협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군요. 사실 좀 되게 이상하죠. 예, 40억 후원금 받았는데 그 중에 39억을 광고. 네이버에서 선의로 한다고 치면은 네이버 배너 광고에 희망살림 광고 바로 노출시킨 거 훨씬 그렇죠. 광고가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성남 FC 경기 누가 본다고? 몇 명이나 본다고? 훨씬 그 광고 효과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요. 예. 굳이 이렇게 쿠션지를 그것도 그러니까 빚 갚는데 결국 돈은 그 후원금 중에서 1억밖에 안 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협약 당사자로 나선 게 이제 희망살림 상임이사인 재윤경이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협약 직후에 설립된 게 이제 주빌리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랑 희망살림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했다가 네. 이제 아예 단체로 만들었군요. 네. 이거를. 희망살림이 주빌리은행 출범식을 2015년 8월달에 열었고 이재명이랑 유정일 KDI 교수가 이제 그 당시 공동 은행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살림은 이제 2015년 9월에 주빌리은행 출연금으로 약 1억 원을 지출해서 출범에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채무 상담을 본격 시작했는데 네. 이 상담을 진행한 게 에듀머니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빌리은행 출범하기 전에 에듀머니라는 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빌리은행 전에. 네. 이 에듀머니가 이것도 제가 기억에 맞으면은 재윤경 맞네. 에듀머니 대표가 재윤경 씨였어요. 네. 예. 이즈음에 보면은 그 팟캐스트에 재윤경 씨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정봉주 방송에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은 게 그 낙곱살. 네. 예, 거기서 처음 봤어요. 뭐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 보험 들 필요 없다. 그냥 저축해라. 보험은 오히려 돈 손해 본다. 막 그런 얘기 하고 다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듀머니라는 데를 이제 좀 찾아봤는데 뭐 이 기사에도 현재는 휴업 중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네. 검색을 해봤더니만 홈페이지는 살아 있는데 지금 그냥 비공개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듀머니는 2007년에 설립돼가지고 2018년 12월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제교육 전문기업.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도 통신 판매업으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교육을 안 돼 있고. 뭔가 이제 팔아야 됐나 보죠. 아니, 파는 건 없어요. 이 기업 소개는 보면은 설립 취지가 잘못된 경제관념으로 돈 걱정에 신음하는 중산층, 양극화 속에서 극단적인 경제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판매를 강요하고 과다한 신용 위협에 노출되어 사는 금융소외 계층 모두에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뜬구름 잡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리고 뭐 금융 관계자들도 교육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재무 주치의 운동. 재무 주치의. 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동안 하는데 실제로 뭐 하는 건지 좀 애매해요. 저는 이걸 봐가지고는. 이게 게다가 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더 애매할 수밖에 네. 없죠. 이게 만약에 뭐 사회 서비스다 그러면 훨씬 구체적일 텐데. 상담이면 모르겠는데 교육한다고 그래 버리니까 애초에 회사 이름도 에듀머니니까 그렇죠. 돈을 교육한다는 의미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무슨 뭐 자산 관리해 준다는 건지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잔소리했죠. 네.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아마 호구맨님이나 제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 뭐 한때는 직원 10명까지 두고 굴렸다고 했는데 그때 그즈음은 직원 10명까지 줬을 때는 아마 이 얘네들이 이제 그 주빌리 은행으로 굴러갈 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정 휴업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쟁경은 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이재명 네. 쪽에서 뭘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게 사회 단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뭐 좀 그러니까 마치 그 정신기억연대 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무슨 그 신고가 부실 신고. 네. 그러니까 세무 관계에도 좀 이제 그 부실신 관계 있는데 2016년 8월에 성남 FC에 이제 10억 원을 지출을 하면서 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이 주빌리은행이 지출 항목 지출 명목을 부실채권 매입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동기간에 성남 FC의 입출금 내역에 보면은 롤링 주빌리 로고 노출 광고료로 이제 20억 원 입금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10억을 꿔주면서 부실채권 매입비로 이제 그렇게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담당자 실수라고 퉁쳤는데 이건 담당자 실수일 수가 없지. 담당자 실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실수가 실수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 네. 광고비로 낸 거를 부실채권 매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실수야? 그리고 이 희망살림이 실제로 보면은 2015년에 2016년에 이제 기부금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고 내부에서 그렇게 꺼져졌으니까 네네. 201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부금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제 1,890만 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네네. 이걸로 무슨 부실채권 얼마나 매입하겠어? 직원 한 명도 못 굴리잖아. 2,890만 원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대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계정 홈페이지조차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주빌리은행까지 예. 보는 걸로. 최현경 씨도 얼굴 다시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근황이 궁금합니다. 그 네. 근황 올림픽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유튜브 보니까 근데 나오셔가지고 한번 잘 지내고 있다고 얼굴이라도 비춰주시던지. 예, SNS에 당근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일단은 여기까지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는 좀 빠듯빠듯하네요. 빠듯하네요, 확실히. 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